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반세기 만에 달로 떠난 유인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주어진 임무들을 완수하고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인류의 우주 개발 계획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이번 비행. YTN은 어떻게 담아 보도하고 있는지 오늘 뉴스 리뷰와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와이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보리입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옴과 동시에 봄의 불청객 황사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발원지인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의 건조화가 심화가면서 황사는 이제 봄철 일상적 기후재난이 돼가고 있는데요. 황사 경보가 내려졌을 때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충분한 수분 섭취와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위생 관리 역시 큰 도움이 되는데요.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황사로부터 쾌적한 봄철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와이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리뷰와이 시간, YTN이 전한 아르테미스 2호와 관련한 과학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한지원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실장입니다. 세계 이목이 이란 전쟁 쪽으로 쏠리다 보니 의미와 가치,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주목받지 못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유인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달 궤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YTN 보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르테미스 2호 발사라는 사안은 50여 년 만에 재개된 인류의 거대한 도전이었는데요. 동시에 그 역사적 궤도 위에 놓인 우리 기술의 좌표를 짚어주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YTN은 아르테미스 2호 관련 보도를 1월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해당 사안을 꾸준히 다뤄왔습니다. 특히 발사 전 준비 과정부터 발사, 그리고 이후 궤도 진입까지 단계별 흐름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며 사건의 진행 과정을 시청자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약 반세기 만에 우주 비행사를 달에 다시 보내는 아르테미스 계획의 2단계 임무를 위해 로켓을 발사대로 옮겼습니다. 반세기 만에 달로 향한 유인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지구보다도 달에 더 가까운 지점을 지나면서 순조롭게 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현지 시간 4일 아르테미스 2호 우주 비행사들이 목적지인 달까지 거리의 절반 이상을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각 보도 간 차별화된 정보의 축적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YTN의 구성은 언론이 특정 사안을 공적 의제로 설정하는 기능, 즉 의제 설정 기능을 잘 수행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언론의 의제 설정 기능에서 나아가 시청자의 인식과 태도에 관여되는 프레이밍 이론으로 살펴본다면 이번 아르테미스 2호 관련 보도는 우리 기술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프레임과 국가 간의 경쟁을 다룬 지정학적 프레임이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요. 먼저 민족주의 프레임을 살펴보면 언론이 대형 과학 프로젝트를 다룰 때에는 국가의 역할과 성과를 강조하는 방식이 나타납니다. YTN은 K 라드큐브의 역할을 반복적으로 조명하며 우리 기술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서 가지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인류가 50여 년 만에 유인 달 탐사를 시도합니다. 2월에서 4월 사이 SLS 로켓에 실려 오리온이라는 우주선이 달을 향하게 되는데 이를 아르테미스 2호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이 역사적인 여정에 한국도 참여합니다. 아르테미스 2호에 한국이 개발한 큐브 위성 K 라드큐브가 실려 심우주 방사선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런 구성은 우리 기술의 성과를 부각하며 시청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참여의식을 환기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정학적 프레임에서 YTN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단순한 과학적 성과를 넘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우주 패권 경쟁이라는 국제 정치적 맥락 속에서 해석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우주 개발을 왜 국가 안보나 외교와 연결하여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맥락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이번 아르테미스 2호 관련 보도의 프레임에서 왜 달 탐사가 경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경쟁의 대상이 되는지, 즉 자원 확보나 우주산업, 기술 주도권과 같은 구조적 이유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누락이 개선될 여지가 있을지, 깊이 있는 보도로의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궁금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아르테미스 2호는 지난 2일 오전 7시 35분에 발사가 됐는데요. 이 시점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란 전쟁 사태가 길어지는 와중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날이었어요. 또 게다가 오전에는 이것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고 오후에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연설이 생중계된 날이었었습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한 국내 뉴스로 모든 것이 덮인 시점이기 때문에 아르테미스 관련 보도는 YTN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사들에서도 평소에 비하면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YTN은 관련 보도를 짧고 굵게 하는 방향으로 정했고요. 이에 맞춰서 첫 번째는 아르테미스 발사 성공에 대한 설명,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실린 우리의 위성 라드 큐브에 대한 설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달 탐사에 대한 경쟁과 우주 산업적 측면 등 더욱 심층적인 분석은 시간상 다루기 어려웠던 환경이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우리 기술의 성과와 국가적 위상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왜 추진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배경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에는 깊이 공감을 하고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제 향후 보도 방향과 개선 계획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은 앞으로 단순한 현상 중계를 넘어서 우주 탐사가 인류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구조적인 이유를 규명하는 심층 보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단순한 깃발 꽂기 경쟁이 아니라 달 남극의 얼음 또는 물 자원 확보가 향후 화성 탐사의 전초 기지로서 갖는 경제적 가치와 함께 헬륨3 등 차세대 에너지 자원 확보의 실익을 데이터, 시각화 등을 통해서 상세하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정학적 경쟁 구도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아르테미스 약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우주 질서와 그 안에서 한국이 수행해야 할 책임 있는 역할 등 정책적 담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탐사 리포트와 전문가 대담을 확대할 방침인데요. 단발성 뉴스 외에도 과학 전문 기자와 연구원이 참여하는 심층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뉴스에서 다루지 못했던 구조적 배경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우주 산업의 메커니즘을 시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이나 3D 영상 등을 활용한 설명형 뉴스도 강화하겠습니다. YTN은 앞으로 과학 뉴스를 전할 때 단순한 중계를 넘어서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고품격 과학 보도를 실천해 나가겠다는 점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당시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핵심 전달에 집중했지만 좀 다소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성과 이외의 다층적인 부분까지 보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런 과학 보도의 경우에 시청자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설명은 시청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달 궤도 비행을 설명한 YTN 보도들, 어떻게 시청자 입장에서 조금 알기 쉽게 다가왔습니까? 네, 저도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과학 보도에서 시청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경험의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상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우주 비행 기록을 쓴 만큼 거리를 나타내는 수치 정보가 많았는데요. YTN은 약 110만 킬로미터 비행, 지구에서 4만 킬로미터와 같은 수치를 제시하며 탐사의 규모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아르테미스 이후의 여정은 열흘, 비행거리는 110만 킬로미터. 계획대로라면 오는 10일쯤 미국 샌디에이고 인근 태평양으로 귀환합니다. 아르테미스 2호에 실린 우리 큐브 위성 K 라드 큐브는
발사 직후 5시간 23분 뒤 우주로 사출됐습니다. 지구에서 4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입니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를 직관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추상적 수치보다 자신의 경험과 연결된 정보로 제시될 경우 이해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110만 킬로미터는 지구를 약 27바퀴 도는 거리, 혹은 서울과 부산을 약 1,300번 이상 왕복하는 거리라는 식으로 지구 둘레와 비교하거나 서울, 부산 거리로 환산해 제시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거리적 수치 정보를 시청자의 경험과 연결해 설명한다면 시청자의 몰입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부분은 전문 용어를 시청자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게 전달했는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의 측면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과학 저널리즘이 복잡한 전문 지식을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변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합니다. 관련해 YTN에서는 여러 가지 전문 용어를 시각적으로 묘사해 설명하며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또 아르테미스 2호에 실린 우리 큐브 위성 K-라드큐브 관련 보도에서는 전력계와 명령계의 작동 과정을 그래픽 화면과 함께 설명하며 위성체가 구동되는 과정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라드 큐브가 사출이 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전력계와 명령계가 동작을 하게 되겠고, 플라이 소프트웨어의 초기화 과정, 태양 전지판 패널 전개, 안테나 패널 전개 등의 위성체가 구동이 되겠고, 이후 K-라드큐브는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며 우주 환경에 대한 과학 측정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시각화 중심의 설명은 복잡한 과학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며 시청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과학 개념을 맥락으로 풀거나 시각화를 통해 설명한 점은 전문 용어로 인한 지식 격차를 완화하고 시청자의 이해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아르테미스 2호 발사는 과거 아폴로 시절보다 훨씬 더 발전한 과학기술을 선보이고 또 증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기술적 도약이 있기까지 수없이 많은 성공과 실패가 있었을 겁니다. 언론이 그러한 부분까지 진단해 준다면 이번 아르테미스 2호의 의미가 더욱 남다를 것 같은데요. 이런 설명들이 이번에 YTN 보도에 좀 잘 담겼을까요? 네, 맞습니다. 과학 저널리즘에서 중요한 지점 중 하나는 과학을 완성된 결과가 아닌 수정되는 과정으로 다루고 불확실성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저널리즘에서는 과학이 가지는 불확실성을 감추기보다 이를 투명하게 전달할 때 오히려 공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뉴스는 인류가 달에 도착했는지라는 결과뿐 아니라 과학이 본질적으로 실패와 수정을 반복하며 나아가는 진행 중인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불확실성의 맥락이 보강된다면 언론의 과학적 검증 과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테미스 2호 관련 소식 외에도 기존의 여러 가지 과학 보도에서 느낄 수 있지만 기술적 성과와 함께 개발 과정 속의 불확실성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균형 있게 전달하느냐가 보도의 신뢰성과 연결된다고 여겨지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학은 정해진 답을 찾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요. 이제 수많은 가설을 검증하고 또 실패를 수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관련 보도 역시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르테미스 미션의 연기 소식을 전할 때 차질보다는 안전과 완벽을 위한 정밀 점검이라는 맥락을 함께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적 한계나 예상치 못한 변수를 숨기지 않고 공개할 때 오히려 보도의 객관성이 더 높아지는 것인데요. 어떠한 기술적 난제가 남아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이제 과학적 난이도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을 설명하는 맥락적 보도를 강화할 예정이고요. 단순히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왜 불확실한지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추상적 표현보다는 과거의 유사 프로젝트 사례나 현재 기술의 신뢰도 지표를 제시하면서 불확실성의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의 장점과 성과만을 부각하는 홍보성 보도는 장기적으로는 언론의 신뢰를 이제 떨어뜨리기 마련인데요. 현재 기술로 해결 가능한 영역과 아직 미지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도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성과가 나온 이후에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변수와 맞닥뜨릴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후속 보도를 제공하는 책임 있는 저널리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YTN은 기술적 성과라는 빛을 보도함과 동시에 그 성과를 내기 위해 견뎌온 불확실성이라는 그림자를 함께 충분히 다뤄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성공의 환호뿐만 아니라 현장 연구실의 고민과 수많은 실패의 기록을 균형 있게 담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할 때 시청자들은 과학을 단순한 뉴스가 아닌 우리 인류의 진보 과정으로 깊이 있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 보도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설명하는 맥락 보도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말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아르테미스 2호의 핵심 임무, 착륙이 아닌 검증이었습니다. 사람을 태우고 심우주를 오가는 운영 경험과 여러 작업들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엄중한 시험 비행이었습니다. 달 표면 착륙, 장기 체류, 화성 이주 등 인류가 목표로 가는 계획들이 이어지는 그 험난하고도 찬란한 여정에 YTN은 목격자이자 기록자로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평가원님,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저는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아르테미스 2호 발사를 계기로 인류의 유인 달 탐사가 갖는 의미와 기술적 과제를 짚었던 대담을 꼽았습니다. 단순한 발사 소식을 넘어 유인 우주선 오리온의 기술적 점검 사항과 한국형 큐브 위성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우리 과학기술의 현 주소를 명확히 각인시켰습니다. 특히 우주비행사 구성의 다양성을 짚어주며 탐사의 철학적 가치를 조명한 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선 격조 높은 분석이었는데요.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심우주 탐사 과정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낸 친절한 해설은 과학의 대중화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또한 국가적 성과에 대한 자부심과 기술적 과제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균형 있게 유지하여 보도의 신뢰성을 확보한 점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과학적 쟁점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시청자의 지적 지평을 넓혀주는 고품격 대담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아르테미스 2호의 발사 과정과 그 속에 담긴 과학적, 사회적 의미를 심도 있게 다룬 대담이었습니다. 과학뉴스팀 기자로서도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임늘솔 기자를 만나봤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반세기 만에 인류가 달로 가는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우주 발사가 아니라 달로 감으로 인해서 우리 일상은 어떻게 바뀔 것이고 또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라는 흥미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시청자들에게 전달을 하고자 했고요. 달 탐사가 우리나라에게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과학 기사는 쓰는 사람도 쉽지 않고요. 보는 사람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용어가 어렵거든요. 이 어려운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두고 과학 기사를 쓰고 있고요. 과학기술이 국력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과학
소식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과학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이런 이슈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과 우주에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뉴스를 봐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톡톡 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인천에서 20개월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 집안은 어린아이 둘을 키운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특히 부엌에는 분유는커녕 평범한 식자재조차 안 보였고 싱크대에는 배달 음식을 먹고 남은 용기만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A씨는 누군가 한 번만 집을 방문했다면 아이는 살았을 거라며 도저히 양육이 불가능한 환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여아 방임 사망 사건의 참혹한 양육 환경을 단독 보도로 전했는데요. 우리 사회의 양육 감시막이 작동하지 않은 처참한 현실을 고발했는데 이런 상황에 처한 아동을 도울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설명을 덧붙였다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매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아동 방임 사망 사건이 또 한 번 큰 충격을 줬죠. 아동학대는 단순히 신체적 폭행을 가하는 것뿐 아니라 방임하는 것 또한 해당합니다. 방임이란 보호자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보호자가 아이를 방임하는 경우 외부에서는 쉽게 식별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위기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위기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만든 이 아동 행복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아동 행복지원 사업이란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할 걸로 예측되는 아동을 발굴하고 발굴된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가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매년 1월, 4월, 7월에 진행되는 정기조사를 통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조사 대상이 되는 아동은 장기 결석,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수당 미신청, 사각지대 위기가구 아동 등이 해당되는데요. 특히 영유아 전환 시점에 있는 만 3세 아동 중 가정 양육 중인 아동의 경우 매년 10월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 아동학대 예방 조기 지원 시범 사업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학대 판단 이전 단계에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학대에 이르지 않았으나 위험 요인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아동학대 신고 가정뿐 아니라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요. 지원 가정도 기존 400가정에서 600가정으로 50% 확대됐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 즉각적 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 및 가족 기능 강화 지원, 전문 양육 코칭, 주기적 양육 상황 점검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 학대 위험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개인정보 3,300만여 건이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쿠팡을 상대로 한 첫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쿠팡을 상대로 한 손배 소송 가운데 변론 기일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쿠팡 이용자 강모 씨 등 2,000명에 달하는 원고 측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자료 등 각각 30만 원을 쿠팡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가 제기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식을 전했는데요.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 수준인 30만 원이 적정한지 궁금증이 남았는데 과거 유사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소송 사례와 비교해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밝혀지며 파장이 컸죠. 이후 지난달 처음으로 2,000명에 달하는 이용자가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용자 측은 쿠팡이 이용자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배상 금액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국내 주요 사건 판례를 보면 2016년 인터파크가 사내 PC를 통한 전산망 해킹으로 2,050만여 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인터파크 회원들은 단체로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인당 위자료 10만 원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따라 인터파크 측이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17년 있었던 숙박 중개 앱 여기어때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용자 97만여 명의 숙박 정보와 회원 정보 등이 유출됐고 회원 300여 명이 집단 소송을 한 건데요. 법원은 피해 회원 1인당 최대 4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중 해킹으로 숙박 예약 정보가 유출되고 해커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회원들에게 각 40만 원, 숙박 예약 정보가 모두 유출된 회원들에게 각 20만 원, 숙박 예약 정보가 유출됐으나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남의 것이었던 회원들에게 각 10만 원, 개인정보 중 이메일만 유출된 회원들에게 각 5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요. 국내에서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현금 지급을 선택한 사례는 거의 없고 대부분 쿠폰이나 포인트 등 비현금성 보상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소송도 앞으로의 과정을 지켜봐야겠네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네, A씨는 과거 다른 피해자에게 저지른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10년 동안 투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자발찌는 이번 스토킹 사건 피해자와는 연동되지 않아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해도 별다른 경보가 울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잠정조치 3회 2호가 적용됐다면 A씨의 전자발찌와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이 법무부 시스템에서 연동됩니다.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전한 보도였는데요. 경찰 대응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장치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했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더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어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사건, 사고 소식들이 유독 자주 들리는데요. 실제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2021년 이후 스토킹 교제폭력 신고는 2022년 10만 건대에서 매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관계성 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과 예방 대책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스토킹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이 어떤 조치를 하는지 알아볼까요? 경찰의 조치는 상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응급조치는 신고 시 현장에 나가 즉시 취하는 조치로 스토킹 행위 제지, 처벌 경고 이후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수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신고를 받았을 때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예방을 위해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차단하는 유형입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잠정 조치도 알아보면 스토킹 범죄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취하는 조치인데요. 이때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인데요. 잠정 조치들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병행해 조치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이미 위치 추적 장치를 차고 있었음에도 잠정 조치 신청이 누락돼 피해자 보호에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더 이상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제도가 촘촘히 작동하면 좋겠네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YTN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